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10년이 되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우더군요. 작은 방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일어서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도시락 3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준서는 대학생이 되었어도 제가 싸준 도시락을 좋아했고 지연이는 고3이라 야간 자율학습 때 먹을 김밥이 필요했습니다. 민지는 급식이 맛없다며 매일 도시락을 요구했지요. 밥을 짓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준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만들었지요. 가스레인지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으니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떠올리면 힘이 났습니다. 6시 30분 손주들을 깨우러 갔습니다. 준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서야 일어나야지. 9시 수업 있다며? 조금만 더. 3번을 두드려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지연이는 책상 앞에서 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공부했지요. 지연아 씻고 밥 먹어. 김밥 다 쌌어. 네 할머니. 민지는 가장 깨우기 힘들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서야 눈을 뜨더군요. 7시 아들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커피. 응, 끓이고 있어. 민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제게 말 한마디 없었지요. 7시 30분 며느리 혜진이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커피만 주세요. 아침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괜찮아요. 회사 근처에서 샌드위치 먹을게요. 혜진이는 커피 한 모금만 마시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 돌아서더니 말했습니다. 참 어머니. 오늘 제가 저녁 약속 있어서 늦어요. 애들 저녁 챙겨주시고 민지 수학학원 8시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준서 과외 선생님 오시니까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요. 알았어.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10년째 늘 그래왔지요. 손주들이 모두 학교에 가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손주들 방을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11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은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싱거웠습니다. 오후에는 장을 봐야 했습니다. 저녁 식재료와 내일 도시락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지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걸어오는 길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3시 준서 과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커피와 과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먹어야지. 5시부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잡채도 했지요. 6시 지연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밥 먹고 바로 스터디 가야 해요. 11시쯤 끝날 거예요. 그럼 차로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친구 엄마가 데려다 준대요. 7시 민지를 수학학원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민수는 회식이라며 들어오지 않았고 혜진이는 8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곧장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준서만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갈비찜 맛있어요. 많이 먹어.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10시 30분 민지를 데리러 학원 앞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차를 타고 가는데 민지는 제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그래? 우리 민지 대단한데? 집에 돌아오니 11시가 넘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내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도시락 재료를 미리 다듬어두고 손주들 교복을 다림질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제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말했지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맞벌이 하는데 애들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손주들 키우는 재미도 쏠쏠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우리 집 사는 아줌마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생활비 한 푼 준 적이 없었습니다. 밥과 잠자리를 제공했으니 서로 도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은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손주들을 깨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내 민지가 대학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날이었지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지가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지금 확인할게요. 제 심장도 두근거렸습니다. 민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온 대학이었거든요. 화면이 바뀌는 순간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붙었어요. 할머니, 대학 붙었어요. 정말? 우리 민지 대단하구나. 저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민지를 위해 야식을 준비해주던 날들, 시험 기간에 조용히 기도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이도 기뻐하며 민지를 안았습니다. 민수도 환하게 웃었지요. 온 가족이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따라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예감은 아니었습니다. 혜진이를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조용히 닫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빨간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혜진이는 서서 빨간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위로의 말이었으니까요. 아니야, 손주들 키우는 게 무슨 고생이니?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커리어 우먼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혜진이가 빨간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가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니? 한번 보세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화려한 컬러로 인쇄된 팸플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안내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어머니, 이제 애들도 다 컸잖아요. 민지까지 대학 가면 저희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세요.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같은 또래분들이랑 재미있게 지내실 수 있어요.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있고 정원도 예쁘고요. 혜진이는 팸플릿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혜진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니?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요. 혜진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이 집이 좀 좁아요. 어머니 방을 민지 공부방으로 써야 해서요. 민지가 대학생 되면 책도 많아지고 컴퓨터도 좋은 걸로 바꿔야 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랑 저희는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요. 어머니는 일찍 주무시는데 저희는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는데 저희는 외출하고 싶고요. 혜진이의 말은 차갑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녀에게 저는 불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혜진아, 나는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이렇게 좋은 곳 알아본 거잖아요. 어머니 혼자 외로운 곳 보내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프로그램도 많은 곳이에요. 어머니 나이에는 그게 더 행복하실 거예요. 혜진이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팸플릿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사진 속 노인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일까요?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웃음일까요? 거실에서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민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엄마는 뭐래? 당연히 놀라셨지. 근데 곧 이해하실 거야. 저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와이프 말이 맞아. 거기 시설 좋다던데. 엄마 혼자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민수야.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이제 쉬셔야지. 10년 동안 고생하셨잖아. 우리도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우리끼리 살 수 있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한 일을 처리하는 듯한 무덤덤함만 있었습니다. 손주들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 지연이, 민지가 함께 민지의 합격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방문을 열자 새 손주가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합격을 친구들에게 알리는 중이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는데. 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실버타운 얘기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지연이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거기 괜찮을 것 같아요. 할머니 또래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저희랑 얘기하는 것보다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다 컸잖아요.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도 이제 대학생인데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손주들의 눈에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나 아쉬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이해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10년을 키워준 할머니가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방을 나와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팸플릿을 다시 펼쳤습니다. 입수 안내, 이용요금, 프로그램 소개.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밤이 깊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의 그 외로움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이가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기억났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살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지금 저는 가족들 사이에서 더 외로웠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제 존재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망함이 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가볍게 끝나는 것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손주들 사진, 남편의 유품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10년을 살았지만 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짐을 싸다가 손주들의 어렸을 때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준서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제 손을 꼭 잡고 웃던 모습, 지연이가 유치원 입학식 날 제 품에 안겨 울던 모습, 민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제 손을 놓지 않으려던 모습. 그때는 할머니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이 커서 더 이상 제가 필요 없게 되자 저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허무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무엇이었을까요? 10년간 무급으로 일한 가사도우미, 아니면 그저 편리한 도구. 밤 11시가 넘어서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방에 앉아 팸플릿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떠나야 할까요? 내일? 모레? 아니면 다음 주? 혜진이는 언제까지 나가기를 원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요? 참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낯선 삶이 두려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넓고 하얀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미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잠든 날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되는 아침, 손주들을 깨우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출근하고 등교했겠지요.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치웠던 것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 그만두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야 했습니다. 언제 떠나야 할지는 모르지만 준비는 해두어야 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준 코트 한 벌, 명절 때 입던 한복 한 벌, 그리고 평소에 입던 수수한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10년을 살았지만 제가 산 옷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주들 옷 사주고 며느리 생일 선물 사주다 보면 제 것을 살 여유가 없었지요. 옷을 하나씩 꺼내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주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준서가 돌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준서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준서가 심하게 열이 나서 밤새 간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준서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며느리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한밤중에 달려갔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미온수 마사지를 해주고 약을 먹이고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준서가 열이 내리고 처음으로 웃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었지요. 다음 사진은 지연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혜진이가 회사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대신 갔었습니다. 낯선 환경이 무서워 우는 지연이를 달래며 교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나 무서워요. 괜찮아, 지연아.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유치원 담장 밖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연이가 창문으로 저를 보며 손을 흔들 때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그렇게 일주일을 매일 담장 밖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민지 사진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민지는 아침부터 긴장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우리 민지 친구도 사귀고 재미있을 텐데. 친구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해요? 민지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가는 민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준서가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지연이가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을 때, 민지가 피아노 발표회에서 연주했을 때,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바빠서 올 수 없을 때마다 제가 갔습니다. 손주들이 아플 때마다 제가 밤을 새워 간호했습니다. 손주들이 슬퍼할 때마다 제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가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10년의 시간은 이렇게 사진 몇 장으로만 남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옷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옷장 맨 안쪽에는 남편의 유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즐겨 입던 스웨터, 남편이 쓰던 안경, 남편이 읽던 책. 3년이 지났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스웨터를 꺼내 안았습니다. 이미 남편의 냄새는 사라졌지만 품에 안으니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곁에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참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살라고 했을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스웨터를 다시 넣으려다 그 뒤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천천히 꺼내보니 낡은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가방이었지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 몇 장과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서툰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순자, 미안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당신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면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이 열쇠는 은행 금고 열쇠입니다. 우리 집 근처 국민은행 본점 금고실에 있습니다. 금고 번호는 100입니다. 당신 생일이지요. 금고 안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순자, 당신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알던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힘들 때는 이 열쇠를 기억하세요. 언젠가 내가 힘들 때 꼭 필요할 거야. 사랑해, 순자.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보니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을.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작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이 작은 열쇠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남편이 저를 위해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금고를 열면 무언가 변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이미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10년을 손주 뒷바라지하며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더니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지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와 열쇠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돌아보았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이 집,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이곳을. 여보, 이제 당신이 준비해둔 것을 보러 갑니다.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이상한 떨림이었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 계속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것을 준비했을까요? 왜 저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말 힘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을 때를 위해.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국민은행 본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오늘따라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은행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금고실을 이용하고 싶은데요. 금고 번호와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과 편지에 적힌 금고 번호를 보여주었습니다. 1002.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 이 금고는 30년 전에 등록된 것이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인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갔습니다. 금고실은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직원이 금고실 입구 앞에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열쇠로 여시면 됩니다. 직원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금고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남편은 무엇을 준비해 두었을까요? 깊은 숨을 쉬고 열쇠를 꽂았습니다.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계약 금액 5억 원. 매수인 이순자. 명의자 이민수.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을 산 사람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의만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0년 전 민수가 결혼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아들 명의로 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부동산은 증여가 아닌 사용대차 계약으로 실소유자는 이순자이며 명의자 이민수는 사용권만을 갖는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집 주인이 저라는 뜻인가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대출 증명서였습니다. 대출자 이순자. 대출 금액 5억 원. 대출 목적 사업자금. 수혜자 이민수. 10년 전 민수가 회사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혜진이가 말했었지요. 어머니, 민수가 드디어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금은 은행 대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들이 스스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상환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5년간 꾸준히 갚은 기록. 갚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동이체로 계속 갚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세 번째 얇은 영수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이민수 대리 변제 마이너스 300만 원. 이민수 도박 빚 대납 마이너스 500만 원. 이민수 사업 실패 빚 청산 마이너스 2천만 원. 모두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수가 빚을 졌을 때마다 남편이 몰래 갚아준 것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일들이었습니다. 도박? 민수가 도박을 했다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지만 제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 엄마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아들아, 내가 사는 그 집, 내가 운영하는 그 회사, 모두 내 엄마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 엄마가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이야. 나는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지고 빚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내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지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다. 언젠가 내가 엄마를 배신할까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엄마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아들아, 엄마를 잘 모셔라. 엄마는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았어. 이제 너는 엄마를 위해 살아야 한다. 만약 이 편지를 읽고도 엄마를 함부로 대한다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실패도 아들의 빚도 그리고 언젠가 저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다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집값 5억, 사업자금 5억, 빚 3천만 원. 모두 합치면 10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 은행 직원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참고 본 계약들은 모두 사용대차 형식으로 법적 소유권은 이순자님께 있습니다. 명의자는 사용권만 보유합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금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기 이 서류들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이것은 사용대차 계약이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명의는 아드님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어머님이십니다. 아드님은 그저 사용할 권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도 회사 자금도 다 제 거라는 말씀인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손주들을 돌보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제 집이었습니다. 아들의 회사도 제 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무게는 단순히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바꿀 무게였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버림받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 내외가 제 돈으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양로원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굴욕감이 떠올랐습니다. 10년을 키워준 손주들이 무관심하게 저를 보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 집도, 내 사업도 다 내 돈이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가 누구인지. 저는 집 없는 버림받은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10억이 넘는 재산의 주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전과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더 이상 남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비해둔 것 잘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그런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것을 되찾는 것, 제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은 오후 5시였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손주들은 아직 학원에 있을 시간이었지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서류들을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대출 증명서, 빚탕감 영수증들. 하나하나가 제 인생을 바꿀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제가 주인이라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 편지 속에 명함이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의 마이너스 박성호 변호사. 뒷면에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힘들 때 이 사람을 찾아가세요.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의입니다. 저 박성호 변호사님 계신가요? 제가 박성호입니다만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고 이재훈 씨의 아내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 형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훈 형님께서 생전에 당부하셨죠. 언젠가 형수님께서 연락하실 거라고.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6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옷을 다시 갈아입고 가방에 모든 서류를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저녁은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잘 챙겨 먹고. 민수는 제 얼굴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태도를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금방 올게.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등을 찔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률 사무실에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6시였습니다. 깔끔한 빌딩의 5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중반의 신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형수님 오셨군요. 저는 박성호입니다. 형님과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많은 얘기를 했나 봅니다. 네. 형님은 사모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은 더 그러셨죠. 박 변호사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들이네요. 형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변호사님,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박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드님과 며느님을 집에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집의 주인은 형수님이시니까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여기 이 계약서를 보세요. 사용대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은 형수님께 있고 아드님은 그저 사용할 권리만 있다는 뜻입니다. 형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사용권을 회수하실 수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 증명서를 보면 아드님 회사의 사업자금도 형수님 명의로 대출받으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형수님께서 아드님께 빌려주신 돈이죠. 원하시면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5억이나 되는 돈을요? 네. 물론 아드님이 당장 갚을 수는 없겠죠. 그럴 경우 회사 지분을 넘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가진 힘이 이렇게 큰 것이었다니. 그런데 형수님, 혹시 아드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게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들한테 말했을까요? 형님은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드님이 결혼할 때 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고요. 집도 사업자금도 모두 부모님 돈이니 부모님을 잘 모시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알고 있었다고요? 모든 것이 제 명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시간은 밤 8시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며칠 내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알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10년 동안 저를 이용한 것인가요? 집이 제 명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양로원에 보내려 한 것인가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 부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그 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진짜 불안해 죽겠어. 이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는 거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그런 거 모르셔. 아버지가 그렇게 해놨다는 것도 모르실 거야. 정말? 만약에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떡해? 그때쯤이면 이미 우리 거야. 어차피 치매 걸리기 전에 양로원 보내면 되잖아. 그럼 집은 자동으로 우리 것이 되는 거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혜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 시어머니가 정신 멀쩡할 때 빨리 명예 이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즘 법이 까다롭잖아. 명예 이전은 엄마 동의 없이 안 돼. 엄마가 절대 안 하실 거야. 그냥 이대로 두고 양로원만 빨리 보내면 돼. 거기 가면 몇 년 못 버티실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상속되는 거지. 혜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참 나쁜 남자야. 그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니까 어쩔 수 없지. 당연하지. 10년 동안 모시고 산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우리가 누릴 차례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집이 제 명의라는 것을, 회사 자금도 제 돈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저를 이용했습니다. 10년 동안 손주들을 돌보게 한 것도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필요한 동안만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양로원에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거기 가면 몇 년 못 버티실 거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 도왔던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손주들 사진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 하지만 이제 그 웃음도 거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증거. 아들이 저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증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복수?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것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결심했습니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답장이 곧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 사무실로 오세요. 함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싸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을 깨우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방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준비가 다 될 때까지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혜진이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침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애들 도시락 안 싸주세요? 응, 안 싸. 네? 왜요? 애들 학교 가는데. 이제 안 해. 혜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손주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준서가 식탁을 보며 투덜거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없어요? 응, 없어. 이제는 알아서 사 먹어. 에이, 학교 식당 음식 별로인데. 준서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냉장고를 뒤적였습니다. 지연이와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게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모두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꺼냈습니다. 사실 짐을 쌀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이니까요. 하지만 혜진이가 준 양로원 통지서를 받았을 때처럼 짐을 싸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무엇을 하려 했는지 똑똑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4시 손주들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문이 열려있고 가방이 보이자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준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서야, 할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 할머니, 저 지금 바빠요. 다음 주에 MT 가는데 준비해야 돼요. 그래도 잠깐만. 나중에요, 할머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제가 떠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했습니다. 지연아, 할머니야.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연아, 할머니가 이제 이 집을 떠나게 됐어. 그동안 잘 커줘서. 아, 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대학 잘 갔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하듯 하는 인사였습니다. 근데 할머니, 이제 저도 대학생이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도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 할머니가 지연이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그럼 저 공부해야 해서요.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17년을 키운 손녀가 저를 보내는 인사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아쉽다는 표정 하나 없이 민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게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할머니야.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말씀하세요. 여전히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이 집을 떠나게 됐어. 아, 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15년을 키운 손녀가 할머니에게 한 마지막 인사는 게임하면서 던진 안녕히 가세요 한마디였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좀 봐줄 수 있니? 할머니, 지금 게임 중요한 단계예요. 나중에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저렸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오후 6시 민수와 혜진이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오자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혜진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갈게.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밥이랑 방은 제공했잖아요. 저희가 생활비도 한 푼 안 받았는데 무슨 불만 있으세요? 혜진이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10년을 무급으로 일하고 손주 셋을 키우고 집안일을 다 하고 그게 밥과 방을 제공받은 대가라는 것인가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10년 모신 것도 효도예요. 저 정말 잘했어요. 혜진이는 자신이 희생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신세를 졌다는 듯이.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서로서로 돕고 하는 거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로 도왔다고요? 제가 그들에게서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차가운 눈빛과 무관심뿐이었는데. 엄마, 택시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민수는 이미 택시를 불러놓았습니다. 제가 머뭇거릴 시간도 주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이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쓸고 닦고 정리했던 모든 공간들. 하지만 이제 그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혜진이가 민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집이 우리 거네. 어머니 방은 민지 드레스룸으로 바꿔야겠다.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빨리 인테리어 업체 알아봐. 제 방을 드레스룸으로 만든다고요? 제가 떠나기도 전에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럼 어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가끔 전화 드릴게요. 혜진이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전화할 생각 따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엄마, 택시 왔어요. 빨리 가세요. 재촉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를 내보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현관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에서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짧고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10년의 세월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주소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양로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양로원에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초동 법률사무소 정의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우리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자리를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순자입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 끝나셨나요? 네, 형수님. 다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얼굴이 차창에 비쳤습니다. 거울처럼 반사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슬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전사였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맘 굳게 먹을게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 어딘가에 있을 남편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택시는 법률사무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리였습니다.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되찾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셨군요. 일단 앉으세요. 상담실 테이블에는 이미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겠습니다. 형수님께서 청구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이에 숫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파트. 현재 시세 5억 원. 이것은 형수님의 소유이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금 대출. 5억 원. 이것은 형수님 명의로 대출받아 아드님께 빌려주신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빚 대신 갚아주신 금액 3천만 원. 이것도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박 변호사가 잠시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년간의 무급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입니다. 그것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항목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 최저시급 만원 기준, 365일 10년. 대략 4억 3,800만 원입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4억이 넘는다고요? 물론 법원에서 전액을 다 인정해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박 변호사가 종이 위에 숫자들을 더했습니다. 총합계 14억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13억 3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3억 3천만 원. 제가 평생 본 적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요. 아드님이 갚을 능력이 없다면 집과 회사 지분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겠지요. 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아닙니다. 이것은 형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권리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박 변호사가 마련해준 근처 호텔에 묵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3억 3천만 원.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10년의 세월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박 변호사는 모든 법적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호텔에 머물며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10시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모든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드님께 도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오하세요. 아드님께서 연락하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긴. 방금 등기가 왔는데 진명도 청구 소송이랑 13억 반환 청구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러게. 내용 읽어보면 네가 더 잘할 거야.
엄마 미쳤어? 13억이 어디서 나온 숫자야? 말도 안 돼. 엄마가 잘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집값 5억, 내 사업자금 5억, 내가 진 빚 3천만 원, 그리고 10년간 내가 무급으로 일한 게 그 정도 되겠더구나. 그건 가족끼리 서로 도운 거잖아. 가족?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니? 넌 날 10년간 무급 가사도우미로 쓰고 쓰레기 버리듯 버렸잖아. 민수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이야기에서 풀자. 소송은 취하해줘. 미안해. 이미 늦었어. 엄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이번에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오해해요. 얘기 좀 해요.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주일 후 법원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이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을 때 민수와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이의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오셨군요.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고 이순자 씨는 피고 이민수 씨의 모친으로 10년간 피고의 자녀 3명을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전담했습니다. 그 대가로 생활비나 급여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대출 증명서, 빚탕감 영수증 등,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이 모든 재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입니다.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원고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재산을 취하기 위해 원고의 사망을 기다렸습니다. 조정위원이 민수를 보았습니다. 피고 이것이 사실입니까?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우리 가족 아닙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 가족입니까? 어머니, 저를 10년 동안 나를 가사도우미로 쓰다가 쓸모가 없어지자 요양원에 보내려 했지. 내가 죽기를 기다렸어. 거기 가면 몇 년 못 버티실 거야 라고 했던 말 내가 다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군요. 피고 측 원고의 청구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3억은 당장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과 회사 지분으로 대신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어디에서 살아요? 조정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원고께서 10년간 무급으로 일하셨을 때 피고는 그것을 생각해 주셨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결국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집은 제게 돌아오고 민수 내외는 한 달 안에 집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회사 지분의 절반도 제게 넘어왔습니다. 나머지 빚은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올 때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잃게 된 것들에 대한 슬픔일 뿐이었습니다. 제 팔을 빼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순자로 살 거야.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야.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형수님께서 용기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비해준 덕분에 제자리를 되찾았어요. 고마워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들을 수 있을까요? 하늘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까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법원 조정이 끝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혜진이는 약속대로 집을 비웠습니다. 그들이 이사 가던 날 저는 일부러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 같은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이사 간 다음 날 집 열쇠를 받으러 부동산에 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제 집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제 집이었지만 이제야 진짜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민수 내외는 가구를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4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집을 팔까 생각했는데요.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그럼요. 저처럼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공동생활 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는 곳이요.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달 후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3실 2실짜리 아파트를 7개의 작은 방으로 나누고 넓은 거실은 공동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엌도 함께 쓸 수 있게 크게 만들었지요. 첫 입주자는 75세 박술래 할머니였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구박받다 쫓겨난 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지요.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에요. 우리 함께 살아요. 두 번째는 72의 김영숙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혼자 사셨지만 건강이 나빠져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방이 채워졌습니다. 7명의 할머니가 한 집에 모였습니다. 모두 저처럼 외로웠던 분들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이미 커피를 끓여 놓았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했습니다. 저녁에는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뉴스 봤어요? 요즘 세상 참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잘 지내야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느꼈던 외로움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서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저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대학에 와서 혼자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도시락 하나 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매일 해주셨는데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손자 준서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준서의 통장에 학비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와 민지에게서도 비슷한 편지가 왔습니다. 모두 사과하고 뉘우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장 대신 학비만 보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진짜로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왜 답장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겠지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해 6월의 오후였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낮잠을 자거나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에 장미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순자 씨, 뭐 생각해요? 옆에 앉은 박술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좋은 생각이요. 어떤요?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산다는 생각이요. 박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그날 저녁 7명의 할머니가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만든 잡채, 제가 끓인 된장찌개, 다른 할머니들이 준비한 반찬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자, 건배해요.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남편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준비해준 것들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도 만들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에요. 그냥 이순자예요. 이순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되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온한 마음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세월. 그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남은 인생,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것입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갈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제게 남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유. 제 인생을 제가 사는 자유. 잠이 들기 직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순자. 이제 이순자로 살아갈 거야.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